단 3분, 그 짧은 시간이 50년의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그 정점에 선 국왕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수무책으로 흘린 눈물의 의미를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서울 상공에서의 엔진 고장으로 인한 필사적인 비상 착륙, 그리고 심야의 공항에서 갑자기 발생한 왕실 최고 원로의 심정지,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뎠다면 국제 문제 아니 국교 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그 극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한 가지 행동이 국왕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었고 마침내 전 세계를 경악시킨 역사적인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50년 전 뜨거운 사막에서 맺었던 약속과 현대의 서울에서 일어난 생명의 드라마, 두 개의 점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과 충격이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눈물 흘린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 그 기적의 72시간,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 남김없이 공개합니다. 한국에 불시착한 사우디 국왕 인천공항 비상착륙 3분 만에 50년 전 은혜를 떠올리고 충격 선언으로 전 세계를 뒤흔든 이유. 여러분, 지금 중동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50년 전 우리가 심었던 씨앗이 얼마나 거대한 나무로 자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측근들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나흘 전 심야이시 서울로 향하던 왕실 전용기에서 갑작스러운 엔진 고장이 발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 하지만 그날 밤 잠시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실의 최고 원로 고문이 객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단 5분. 낯선 이국 땅에서 마주한 생사의 갈림길. 그 순간에 벌어진 일들은 국왕과 측근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72시간을 직접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시드 알파이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경호실장으로 30년간 국왕 폐하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은 물론 유럽, 미주, 아시아까지 전 세계를 함께 누볐습니다. 왕실 경호라는 것이 어디를 가든 긴장되기 마련이지만 그날 밤처럼 제 30년 경력이 아무 소용없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밤 11시 저희는 리야드 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국왕 폐하와 왕실 고문단, 그리고 저를 포함한 경호팀 12명이 동행하는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의 서울이었습니다. G20 특별정상회의에 국왕께서 초청받으신 겁니다. 중동 대표로서의 기조연설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페르시아만을 지나 파키스탄 상공을 거쳐 중국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국왕께서는 연설 원고를 확인하셨고 고문단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현지 경호 계획을 최종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야 1시 30분경이었을 겁니다. 기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난기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장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왼쪽 엔진에 심각한 과열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즉시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조종실로 달려갔습니다. 부기장이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은 한국의 인천이라고 했습니다. 비행시간으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서울 도심까지는 아직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되물을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국왕께 상황을 보고드리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행했던 고문 중 한 명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얼굴을 했습니다. 한국이요, 저 극동의 반도 국가에 우리가 내린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엄격한 의전을 갑작스러운 방문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장이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에 비상사태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제탑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완벽한 아랍어였던 것입니다. 유창할 뿐만 아니라 리야드 방언까지 섞인 표준 아랍어였습니다. 유럽 어디를 가도 영어로 응대하는 것이 기본인데 아시아의 공항에서 아랍어가 들려온 것입니다. 관제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착륙 절차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활주로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의료팀과 소방차도 대기 중입니다. 연락을 받은 지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착륙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엔진 하나가 과열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활주로 양옆에는 소방차 5대와 구급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나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기체의 문이 열렸습니다. 심야 2시 15분이었습니다. 트랩 입구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 직원 20여 명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전원이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아랍식 인사를 했습니다. 선두에 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유창한 아랍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특별의전팀의 김민준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주 사우디 한국 대사관에서 8년간 영사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발음이 너무 완벽해서 처음에는 중동에서 자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국왕 폐하를 위한 특별 귀빈 라운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할랄 음식과 기도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최고급 차량의 문에는 사우디 왕실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상 착륙을 예고한 지 4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준비가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귀빈들에게 따뜻한 음료가 제공되었습니다. 아랍의 전통인 카흐와 아랍 커피였습니다. 심지어 대추야자 열매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심야 2시에 한국 공항에서 카흐와와 대추야자가 나오다니 이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귀빈 전용 라운지로 이동하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시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공간이 매우 넓어 보였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빛났고 곳곳에 최신 기술이 보였습니다. 안내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며 길을 안내했고 디지털 스크린에는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더욱 신속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귀빈 전용 구역에서 이루어졌고 심사관이 아랍어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여권 확인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공항보다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마 그보다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수화물도 이미 정리되어 나와 있었습니다. 각 가방에는 소유주의 이름이 아랍어와 영어로 정성스럽게 적힌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문장도 함께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이런 준비를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전 팀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호텔을 제안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실 전용 스위트룸을 운영하는 호텔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랍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상주하며 할랄 전용 주방도 갖추고 있습니다. 중동의 왕족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우디 왕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등급의 제네시스 G90 리무진이었습니다. 각 차량의 운전기사들은 정장에 흰 장갑을 착용했고 차 안에는 미네랄 워터와 대추야자 주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국왕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준비가 잘 되어 있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불행한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이 공항에서 왕실에 대한 의전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심야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고속도로에는 여전히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한 서울의 불빛.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차가 강변북로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에 펼쳐지는 풍경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고층 아파트 단지, 완벽하게 정비된 넓은 도로,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들. 심야 3시가 가까운데도 도시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국왕께서 창밖을 가만히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를 멈추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라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도로변의 건설 현장에 걸린 커다란 간판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푸른 배경에 흰 글씨로 현대건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국왕께서 한동안 그 간판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아버님께서 자주 입에 올리시던 이름이군.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국왕의 아버지 즉 선대 국왕은 1982년에 승하하셨습니다. 4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지만 국왕께서는 계속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70년대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지만 왕실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우디는 석유로 부유해지기 시작했지. 주바일의 거대한 산업 항구를 건설해야만 했다. 유럽의 건설사들이 줄을 섰지만 모두 오만했어. 아랍을 얕보는 태도가 역력했지. 그런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달랐다. 국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직원들이 사우디에 왔을 때 모두들 놀랐다고 하더군. 너무나도 젊었기 때문이야. 회장도 40대였고 기술자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다고 해. 유럽 회사들은 나이 든 전문가들을 보냈는데 한국은 젊은이들이 온 거지. 선대 국왕께서는 고민하셨다고 한다. 이 젊은이들에게 거대한 항만 건설을 맡겨도 될 것인가.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랐다고 하셨다. 절박함이 보였다고. 그래서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저는 문득 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도 그 시절 주바일에 계셨습니다. 현대건설 직원은 아니었지만 사우디 정부의 감독관으로서 현장을 지켰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섭씨 52도의 사막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 라마단 기간에 우리가 낮에 쉴 때도 그들은 계속 일했지. 땀이 비 오듯 흘러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 계약 금액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9억 3천만 달러. 한국으로서는 회사의 운명을 건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파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자들은 해냈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을 6개월이나 단축해서 완공했고 품질도 유럽 회사들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은 제철소를 지었다고 들었다. 한국 산업화의 시작이었던 셈이지. 우리가 준 기회가 한국을 바꾼 것이다. 국왕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부심 같기도 하고 놀라움 같기도 했습니다. 5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믿었던 그 가난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눈치셨습니다. 반포대교를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한강변에는 고층 빌딩이 끝없이 이어졌고 빌딩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리 자체도 조명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다리만 해도 대여섯 개는 되었습니다. 왕실 고문 중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었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우디에는 석유가 있었습니다. UAE도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도심으로 들어서자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빌딩 숲은 뉴욕의 맨해튼을 연상시켰습니다. 거리는 심야 3시가 넘었는데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는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한 빌딩 앞을 지나치자 샘선지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또 다른 빌딩에는 HY 윤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한국 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거대한 본사 건물을 직접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의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의 중심부이자 한국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모여 있고 금융기관들도 밀집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이 이곳에서 일합니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초고층 호텔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도열하여 맞이했습니다. 로비의 화려함은 두바이의 최고급 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직원 중에 아랍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5명이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완벽한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자신은 두바이에서 12년간 호텔 경영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아랍권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로열 스위트는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벽에 걸린 그림에 눈길이 갔습니다. 중동의 사막 풍경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우리를 위해 바꿔놓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객실 문을 열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빌딩의 불빛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차들의 라이트까지 살아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객실 안에는 이슬람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놓여 있었고 메카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도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쿠란이 정성스럽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국왕께서 창가에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하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이 시간 만에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심야 4시가 넘어도 빌딩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우리 선대 국왕이 믿었던 그 젊은 한국인들이 이 놀라운 도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몇 번이고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수리에 이틀이 걸린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하루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왕께서는 오히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 도시를 좀 더 둘러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룸서비스로 아침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랍식 빵과 치즈 올리브, 그리고 따뜻한 민트티까지 맛도 훌륭했습니다. 주방장은 레바논 출신으로 한국에서 18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경 호텔로 돌아왔을 때 프런트에서 특별한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1970년대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대 국왕께서 주바일 항만 건설 현장을 방문하신 사진이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설명했습니다. 주한 사우디 대사관에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50년 전 양국의 우정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국왕께서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호텔 내 아랍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나와 인사했습니다.
요르단 출신으로 한국에 15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살기 좋아서 아이들도 한국 학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식사 도중 국왕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라시드네 아버님도 주바일에 계셨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폐하. 아버지는 정부 감독관이셨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더냐? 국왕께서 흥미롭다는 듯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국왕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만든 것이야. 약속을 지키는 문화. 그 말씀이 묘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50년 전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시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국왕께서는 왕실 고문들과 회의를 하셨습니다. 내일 서울을 떠나기 전 최종 점검이었습니다. 저는 경호팀과 함께 최종 안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밤 9시경 각자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한국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랍어 자막이 나오는 국제 채널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반도체, 산업, 케이팝 문화까지 다양한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초고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강이 검은 비단처럼 펼쳐져 있고 그 위로 다리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살아계셨다면 이 광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함께 일했던 그 젊은이들이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호텔은 조용했고 복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방음이었습니다. 저는 내일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 공항 출발, 정오 이륙 오후 3시 현지 도착.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어제의 비상 착륙으로 인한 긴장감,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닌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창밖의 서울 불빛이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4시간 뒤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밤 11시 30분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저들을 기억해라. 언젠가 저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심야 3시 12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30년 경호 경력 중 가장 긴박한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야 3시 12분 제 휴대전화가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경호 경험상 심야에 걸려오는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라시드 실장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왕 폐하의 시종무관이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압둘라 고문님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맨발의 슬리퍼만 신은 제 잠옷 위에 재킷만 걸친 상태였습니다. 압둘라 고문은 72세의 왕실 최고 원로였습니다. 선대 국왕 시절부터 왕실을 모셔온 분이었습니다. 최상층 로열 스위트의 복도를 달렸습니다. 고문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참을 뻔했습니다.
압둘라 고문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왕실 주치의가 이미 와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심장입니다. 주치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왕 폐하께서도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잠옷 차림이셨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른 고문들도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야드 왕립병원에 연락했나 한 고문이 물었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리야드까지는 9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한국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병원. 우리는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왕실의 고문을 맡길 만큼 실력이 있을까? 만약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제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어려운 결정은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병원, 그리고 몇 분 남지 않은 시간. 그때 압둘라 고문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 아프다.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전화해 저는 시종무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고. 시종무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로열 스위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손님 한 분이 심장마비로. 그가 다급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화기 너머에서 유창한 아랍어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 응급의료팀이 즉시 올라가겠습니다. 동시에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센터에도 연락하겠습니다. 3분 내로 도착합니다. 응급의료팀 호텔에 의료팀이 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왕께서 압둘라 고문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버티게, 곧 도움이 올 걸세. 정확히 2분 47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구급대원 4명이 전문 장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응급 가방, 산소통, 자동심장 충격기, AED, 그리고 심전도 모니터까지 완벽한 응급 장비였습니다. 팀 리더로 보이는 30대 여성이 재빨리 압둘라고 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압둘라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녀가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고문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 구급대원은 즉시 혈압을 재고 심전도 패드를 가슴에 붙였습니다.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천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심박수 불규칙, 혈압 급격히 하강 중. 그녀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곧바로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정맥 주사 라인이 확보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접속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40대 중반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박진우 교수입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ST 분절 상승이 보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박 교수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골든타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1초라도 늦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저는 국왕을 보았습니다. 국왕께서는 화면 속 의사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게, 어제 이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지 않았나? 믿어보세.
구급대원들이 압둘라 고문을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동작은 신속했지만 정중했습니다. 산소 공급은 유지되었고 심전도 모니터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최상층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층에는 멈추지 않고 1층까지 직행했습니다. 로비를 거쳐 호텔 정문으로 나가자 최신형 구급차가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왕의 명으로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차 안은 작은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모니터에는 압둘라 고문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는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방의 신호등이 모두 파란불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교차로, 두 번째 교차로, 세 번째 교차로.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신호가 파란불이었습니다. 스마트 신호 시스템입니다. 운전기사가 설명했습니다. 구급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모든 신호가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야 3시 30분인데도 도로에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들이 즉각적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경적 소리도 짜증내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여성 구급대원은 태블릿으로 병원과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지시를 내렸고 즉각적으로 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그리고 혈전용 해제까지.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보고했습니다. 환자분 조금만 더 버티세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압둘라 고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었지만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4분 58초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심야 3시 35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의료진 10여 명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 마스크 장갑까지 모두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박진우 교수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압둘라님 잘 오셨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바로 시술실로 가겠습니다. 들것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는 환하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모든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혈관 센터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카테터실이라는 표시가 보였습니다. 압둘라 고문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박 교수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실시간으로 시술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저는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국왕과 다른 고문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두 잠옷 위에 재킷만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아무도 복장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압둘라 고문만이 중요했습니다. 대기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믿기 힘든 것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술실 내부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기실 화면에 시술실 내부가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투명한 의료가 저희 병원의 원칙입니다. 가족분들이 원하시면 시술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꺼드릴 수도 있습니다. 국왕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보겠네. 우리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술실은 마치 우주선의 조종실 같았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6개가 벽면을 가득 채웠고 천장에 매달린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한 고문이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AI 보조 로봇입니다. 시술자의 미세한 손떨림을 실시간으로 보정하여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0.01민 단위로 움직입니다.
박진우 교수가 압둘라 고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그 옆에는 5명의 의료진이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압둘라님, 이제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손목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국소 마취합니다. 의식은 있으니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손목으로 진행한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심장 시술을 할 때 사타구니의 굵은 혈관을 이용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목이라니. 박 교수가 압둘라 고문의 오른쪽 손목에 가느다란 관을 삽입했습니다. 화면에는 압둘라 고문의 심장 혈관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지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혈관이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교수가 조심스럽게 카테터를 혈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가느다란 철사 같은 것이 팔을 지나 어깨를 거쳐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기하면서도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막힌 부분이 보입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화면의 한 곳을 확대하자 혈관이 거의 90% 이상 좁아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의 흐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심장마비의 원인입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 혈관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막히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뚫어줘야 합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박 교수는 막힌 부분에 풍선 같은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풀렸습니다. 좁아져 있던 혈관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풍선을 빼면 다시 좁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스텐트를 넣겠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스텐트는 그물망 같은 작은 금속관이었습니다. 접힌 상태로 들어가서 혈관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가 스텐트를 조심스럽게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화면에서 스텐트가 마치 꽃이 피어나듯 펼쳐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좁아져 있던 혈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붉은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혈류 회복 확인.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모니터에서 압둘라 고문의 심박이 안정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규칙하던 파형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가 화면을 더욱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혈관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발견한 듯 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다른 혈관에도 협착이 있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장 막힌 것은 아니지만 70% 정도 좁아져 있습니다. 6개월 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교수가 대기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수화기를 국왕께 건넸습니다. 폐하 박진우 교수입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혈관은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몇 달 안에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 시술을 권장합니다. 국왕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해 주십시오. 교수를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중간하게 할 수는 없지. 박 교수가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혈관이 꺾인 부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AI 로봇이 미세한 움직임을 보정하며 도왔습니다. 두 번째 스텐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혈관이 다시 열리고 혈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모니터의 모든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술 완료. 박 교수가 선언했습니다. 총 시술 시간 1시간 42분. 환자 상태 안정. 심장 혈류 정상 회복.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만족감도 느껴졌습니다.
시술실 문이 열리고 압둘라 고문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고문이 미소를 짓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시드, 난 괜찮네.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 국왕께서 고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셨지만 국왕께서 눈물을 보이시는 것을 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 교수가 마스크를 벗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스텐트 2개를 삽입했고 혈류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손목으로 시술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를 겁니다. 6시간 후면 걸을 수 있고 이틀이면 퇴원 가능합니다. 이틀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이런 시술 후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틀이라니 정말입니까? 한 고문이 물었습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목을 통한 시술은 출혈 위험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물론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압둘라님의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압둘라 고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깨끗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는 각종 의료기기가 있었지만 디자인이 세련되어 병원 용품 같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천장에서 나타난 홀로그램이었습니다. 압둘라 고문의 심장이 3차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시간으로 박동하는 심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붉고 푸른 혈관이 뚜렷했습니다. AI가 24시간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0.1초 만에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보호자께서도 휴대전화로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레바논 출신으로 한국의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훌륭해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으로 24시간 케어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대별 투약 계획, 재활 운동 식단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3D 애니메이션으로 약의 효과와 부작용 운동 방법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작은 기기도 하나 건네 주었습니다.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였습니다. 시계처럼 차고 있으면 24시간 심장 상태가 체크되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송됩니다. 리야드의 주치의에게도 전송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 저는 겨우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시술 비용 안내입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비용 200만 원, 미화로 약 1만 달러. 저는 그 숫자를 2번이나 다시 보았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이런 시술은 최소 15만 달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3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러라니 확인되셨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너무 저렴한데요.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용은 합리적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시스템입니다. 저는 국왕께 보고하러 갔습니다. 국왕께서는 중환자실 옆 보호자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폐하 시술 비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만 달러입니다. 국왕께서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뭐라고 1만 달러? 저는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국왕께서 한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와 다르군. 기술은 최고인데 욕심이 없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게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가난한 한국을 도왔습니다. 오늘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나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압둘라 고문을 병문안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문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아침 식사도 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위독했던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라시드, 난 정말 괜찮네. 고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목이 조금 뻐근할 뿐 가슴은 전혀 아프지 않아. 신기하군. 어제는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멀쩡하다니. 박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압둘라 고문의 심전도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오후에는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3개월 후에 정기 검진만 받으십시오. 국왕께서 박 교수에게 물으셨습니다. 교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네. 미국에서 수련했다고 들었네. 그런데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인가?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트럭 운전사도 재벌 회장도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의사가 된 이유입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왕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듯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국왕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라시드, 현대건설 회장을 만나고 싶네. 오늘 저녁에 가능한가? 저는 놀랐습니다. 폐하, 지금 말씀이십니까? 국왕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네. 지금 당장.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50년 전에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싶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이 움직였습니다. 현대건설 본사에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직접 회담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즉각 응했습니다. 저녁 6시 호텔 로열 스위트의 회의실에 현대건설의 최태원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6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국왕께서 직접 문 앞까지 나가 맞이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회장님. 국왕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최 회장이 정중하게 악수했습니다. 폐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이셨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국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해야 할 쪽은 접니다. 50년 전 주바일 항구를 기억하십니까? 최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입니다, 폐하. 그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국왕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선배들이 사막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소. 섭씨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밤낮 없이 일했지요. 약속한 날보다 6개월이나 빨리 완공했습니다. 품질도 완벽했고요. 최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그때 사우디 왕실에서 가난한 저희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현대건설도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겁니다. 9억 달러가 넘는 그 돈이 저희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국왕께서 물으셨습니다. 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식 제철소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건설 산업,
모두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폐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주바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술자 한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화상 통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이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83세의 이영철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폐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970년대 주바일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국왕께서 화면에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당신이 그 현장에 계셨단 말입니까?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폐하 저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막 일어서던 중이라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하루 3끼 흰쌀밥을 먹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희 100여 명이 사우디로 갔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내렸을 때 더위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섭씨 52도였습니다. 사막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가족들도 굶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랬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은 50도가 넘어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했습니다. 심야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사우디 노동자들이 놀랐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도 저희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국왕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선대 국왕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폐하. 1974년 여름이었습니다. 국왕께서 오셨을 때 저희는 긴장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실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왕께서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해주셨습니다. 통역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단하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사우디는 한국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는 울었습니다. 폐하, 지구 반대편에서 온 가난한 외국인을 한 나라의 국왕께서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노인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냈습니다. 항구는 6개월 빨리 완공되었습니다. 품질 검사에서 유럽 회사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저희를 믿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철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새로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빌딩을 지었습니다. 30년 후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화면을 통해 국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폐하, 지금의 대한민국은 1970년대 사우디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폐하의 선대 국왕께서 가난한 저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국왕께서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철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그 약속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통화가 끝나고 방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국왕께서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그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50년이군. 국왕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50년 전 내 아버지는 가난한 한국을 믿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이 우리 동료를 구했다. 압둘라는 아버지 시절부터 우리 가문을 모신 사람이야. 국왕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라시드네 아버님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폐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국왕께서 최 회장을 돌아보셨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5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어제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도울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원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최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영광입니다. 국왕께서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으로 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겠소. 전 세계에 알리는 거요. 사우디와 한국의 50년 우정을,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그날 밤 국왕의 명으로 왕실 대변인이 긴급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우디의 주요 언론사에 연락이 갔습니다. 국제 통신사들에도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년 전 제 아버지가 사막에서 한국의 청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역사는 참으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순환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압둘라 고문이 퇴원했습니다. 걸어서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48시간 전 죽음의 문턱에 갔던 분이 건강하게 걸어 나오고 계셨습니다. 고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나라는 특별해. 기술만 대단한 게 아니야. 마음이 대단해. 50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 이런 나라는 본 적이 없네. 오전 10시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왕께서 전 세계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귀빈 라운지에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알자지라, BBC, CNN,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사우디 국왕이 갑자기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국왕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양옆에는 압둘라 고문과 현대건설의 최태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50년 전 우리가 심었던 씨앗이 얼마나 거대한 나무로 자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국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대 우리의 선대 국왕은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한국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고 그 한국이 이번에 우리 동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국왕께서 세 장의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째, 사우디는 한국과 200억 달러 규모의 의료기술 협력 협정을 맺겠습니다. 둘째, 네움시티의 핵심이 될 스마트시티 구역을 한국 기업에 위임하겠습니다. 셋째, 사우디 청년 1만 명을 한국에 유학시키는 비전 2050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국입니다. 50년 전 우리가 믿었던 나라가 오늘 우리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100년도 함께 갈 것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기자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왕의 선언은 이미 중동 전역에 보도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후 걸프협력회의 GCC가 열렸습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중동 6개국 모두가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총 규모 500억 달러, 중동의 외교 지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변화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리야드 왕립병원에 한국식 응급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첫 해 응급실 사망률이 35% 감소했습니다. 네움시티에는 한국 기업들이 들어왔고 사우디 청년들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1년 후 박진우 교수가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의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교수를 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날이 양국의 관계를 바꾸었지요.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50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50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입니다. 오늘도 국왕 폐하의 집무실 벽에는 두 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970년대 주바일 사막의 흑백 사진과 2025년 서울의 야경 사진.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뢰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50년 전 우리가 심었던 씨앗이 오늘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그 나무는 더욱 크게 자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 구독은 이쪽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